안녕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신경 쓸 것들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거의 20년 만에 머리 염색을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갈색이 아니라 좀 너무 밝게 나온 것 같아서 다시 검정색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일을 하다가 좀 쉬면서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유튜브를 이것저것 좀 보던 중에 우연히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몇 개월 전 영상이었고요. 그동안 뭐 좋은 영상도 많이 찍으신 분 같고,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좋은 유튜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구독자도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영상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10년 정도를 근무를 하셨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렇게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꼭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좀 올바르지 못한 기업들의 상황과 그리고 일부의 경험만으로 사실과 너무 다른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서 가맹점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려 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높은 분이 그렇게 하시면 많은 대중들이 혹은 정말로 수많은 일반 소비자들께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프랜차이즈 본사 업무를 20년 가까이 한 입장에서 그분이 주장하신 것만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총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 기업은 물류 마진이 매우 높다. 가맹점 매출의 5에서 10%까지 가져간다. 매우 많이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씀이냐면요. 일단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식음료 기업이니까 자,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떡볶이 소스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쿠팡에서 5인분을 기준으로 10,000원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실제 그 판매처, 즉 제조 공장의 판매 마진은 얼마일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10% 정도 수준일까요?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 소스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떡볶이 소스는 저도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제조 원가는 얼마 안 됩니다. 실제 원가의 3배, 4배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업은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건가요? 쿠팡 플랫폼 수수료, 재료 재구입, 인건비, 홍보비, 물류비, 기타 고정비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 말씀대로 가맹점 매출이 한 달에 5천만 원이면 500만 원까지 본사 마진으로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것이 전부 본사 꿀꺽하는 본사의 순수 영업이익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였을 때 직영점을 일정 기간 운영해 보면서 점포 입장에서의 적절한 판매가와 원가를 산정합니다. 그렇게 직접 운영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산정을 한 원가와 권장 판매가로 가맹사업을 하는 것이죠. 공정위에서는 어떠한 프랜차이즈 기업이 신규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하려고 하면 직영점을 12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맹사업법도 개정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물류 수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스, 양념, 분말 같은 것들이에요. 본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맛을 내는 것으로 가맹점들은 판매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활동을 직접 하는 수많은 제조기업들이, 특히 소스나 양념, 분말 같은 것들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활동을 하면서 원가를 제하면 30% 이상 남기는 곳이 태반인데,
그 유튜버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본사가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소비자 판매가의 5에서 10%를 가져가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는 식의 주장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그게 실제 본사 손익도 아니거니와 가맹점의 마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자극적이고 편향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 스스로가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가맹점이 상당히 많은 곳이겠죠. 그럼 그 수많은 가맹점들이 수익이 안 나거나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과연 그 유튜버님이 근무하셨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그분이 근무하셨던 회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가맹점들이 큰 불만 없이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가니까 가맹점이 늘어났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되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가맹점의 평균적인 매출이익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본사가 판매가의 몇 프로를 가져가니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점포개발팀이나 슈퍼바이저 직무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가맹사업의 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객관적인 비판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것이고 거꾸로 본사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떠한 분들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제가 마지막에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짚으시려면 그 포인트를 조금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주장하신 것이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는 예상 수익을 과대 포장한다. 재료비나 인건비를 일부러 적게 산정을 하고 손실 없는 완벽한 상황을 가정한다. 현실적인 예상 수익을 밝히면 본사가 손해를 본다. 저는 이제 그분이 그 어떤 회사에 계셨던 건지 정말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재료비는 기본적으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를 속인다는 것은 실제 원가를 속인다는 말씀인데 그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위법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본인이 확인한 그런 기업들은 신고를 하셔야죠. 그게 정말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시려는 분들께 실제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식 쪽은 식재료의 로스는 발생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식 쪽은 신선 재료, 야채, 채소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하겠죠. 점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본사 직영점들은 워낙 모든 것을 빡빡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스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죠. 그럼 본사에서 실제로 운영을 한 직영점을 기준으로 잡고 원가와 판매가를 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영점은 가맹점보다 원가가 싸지 않냐고 반론할 수 있는데 가맹점에 제공되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예상 손익을 산정하는 겁니다. 즉 가맹점 기준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실적인 예상 수익을 밝히면 손해를 하신 부분도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외식 식음료 대기업 세 군데 있었는데요. 제 사업을 포함해서 프랜차이즈 본사 업무를 한 지 이제 곧 19년 차가 됩니다. 제가 운영, 개발, 구매, 기획, 법무, 임원, 대표까지 어지간한 업무를 이제 거의 해본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부터 같이 신입사원으로 시작했던 제 동기들이 아직도 동업종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부장이나 본부장 직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기업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상 수익을 오히려 실제 예상보다 적게 산정해서 브리핑하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 이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예상 수익을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은 기업들 스스로가 그런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많이 개선이 되어 왔고 그리고 공정위에서 가맹사업법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예상 수익 자체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무슨 현실적인 예상 수익을 밝히면 본사 손해를 보니까 본사가 일부러 더 좋아 보이게 예상 수익을 속여가지고 부풀리겠습니까? 그죠? 자, 세 번째로 프랜차이즈는 예상 창업 비용을 축소한다. 무조건 별도 공사 비용으로 책정해서 줄인다. 실제로는 뭐 20, 30% 이상이 더 나온다. 뭐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10년을 근무를 하셨는데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좀 그래요. 예. 자, 보통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를 통해서 예상 창업 비용이란 표를 공개하죠. 그 표를 보면 보통 보증금이 있고, 그죠? 가맹비나 교육비 같은 가맹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평당 얼마고, 주방 설비는 얼마고, 간판은 몇 미터 기준으로 얼마고, 홍보물은 얼마고,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고, 뭐 전기, 뭐 철거, 냉난방, 뭐 의탁자, 외부 파사드, 어닝 같은 항목들은 보통은 별도 사항으로 기재를 해놓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신 본사가 예상 창업 비용을 축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사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별도 공사로 기재해서 일부러 예상 창업 비용을 축소한 것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니셨던 회사 이름 밝히시면 정말 소송당하시겠어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항목들, 그러니까 뭐 보증금, 가맹비, 교육비, 뭐 인테리어 평당 비용, 설비, 뭐 기준 사이즈당 간판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죠. 자, 별도 사항을 한번 볼게요. 철거라는 것은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해당 점포에서 운영되고 있던 인테리어나 주방 구조, 뭐 집기 같은 것들을 철거하는 건데요. 이게 점포마다 기존에 하던 업종이 다르고 뭐 얼마나 철거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기재를 합니까? 당연히 별도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기 공사, 뭐 냉난방기, 의탁자도 마찬가지죠. 점포마다 면적이 다르고 해당 상권에 맞춰서 각 항목들을 가장 해당 점포에 적합하게 할 텐데 어떻게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점포들 알고 예상 금액을 잡아놓겠습니까? 외부 파사드도 그렇죠. 외부 파사드 면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점포는 꺾이는 점포가 있고 어디는 뭐 코너고 어디는 뭐 지하 뭐 2층도 있고 어디는 테라스가 있어서 어닝을 더 길게 빼야 할 수도 있고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본사가 창업 비용을 일부러 축소한다는 주장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로 프랜차이즈는 쓸데없이 QSC만 지키라고 한다. QSC는 이제 뭐 퀄리티, 서비스, 클리니스 세 가지죠. 음식의 퀄리티, 서비스, 청결. 가맹점 매출이 떨어져도 본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도 본사 담당자는 QSC만 얘기하고 다닌다. 그리고 본사에서 교육을 그렇게 하라고 받는다. 아,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점포 방문을 하셨다면 슈퍼바이저 직무를 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입사원도 아니고 가맹점 방문을 해서 얘기하면 점포를 뭐하러 갑니까? 본사에서 그렇게만 하라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회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직원 교육을 그렇게 하나요? 본사 담당자들이 가맹점에 가서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QSC만 얘기를 합니까? 베이커리나 편의점 같은 브랜드들은 각 상권에 따른 뭐 제품별 진열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인근 경합점 분석과 대응도 해야 되고 매출 부진점은 판촉 활동에 대한 협의도 전주하고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QSC만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참. 자, 다섯 번째로 프랜차이즈가 본사가 찾아주는 점포는 믿을 게 못 된다. 영업 직원들에게는 가맹점 오픈 목표 개수가 있다. 그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월말에 실적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무리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오픈을 유도한다. 이 주장만큼은 일부 맞습니다.
대부분의 점포 개발팀 직원들에게는 회사에서 목표 개수를 연초에 할당을 합니다. 물론 모든 브랜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형 브랜드들 중에는 신규 확장이 사실상 끝나서 일부 소수의 폐점 숫자에 맞춰서 신규 오픈으로 맞추는 브랜드도 있어요. 영업사원들은 당연히 목표 실적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겠죠. 그런데 생긴 지 몇 년 안 된 브랜드이고 쭉쭉 오픈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 이상 오픈 목표를 담당자들한테 매달 몇 개씩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점포 개발팀 목표를 분기별로 하거나 반기별로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규 점포 오픈이라는 것이 점포 상황부터 예비 점주의 자본금 상황, 점주의 성향까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뚝딱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일부 맞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유튜버님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찾아주는 점포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단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당연히 본사 담당자가 소개하는 점포들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말 영세 본사이거나 본사 대표부터 담당자들이 프랜차이즈 초보들이라면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만 어지간한 중견급 이상의 본사들은요. 실제로 충분한 경험이 쌓인 직원들을 점포 개발팀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후에 수개월 동안 해당 점포의 매출 상황에 따른 실적 평가를 연동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즉 수많은 건실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점포 개발 담당자들이 실제로 해당 브랜드에 맞는 적합한 점포 매물들을 보유한 경우가 실제로 많고요. 본인이 오픈하는 가맹점의 매출이 잘 나와야 본인도 좋은 실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들이 오로지 본인의 오픈 목표만을 위해서 무리해서 오픈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얘기예요, 그거는. 자, 제가 지금까지 유튜버 그 한 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5가지 이렇게 주장을 좀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셨는데 제가 각각 짧게 객관적이고 냉정한 실제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5가지 중에 4가지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시고 마지막 것은 절반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 산업을 보면은요. 2020년을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23만 개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80만 명을 넘습니다. 근데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종사자들한테 딸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통해서 유지되는 인구가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나쁘다 이런 식의 주장은 정말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프랜차이즈 점포 수가 우리나라는 450개, 미국하고 일본은 200개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정위에서도 여러 기준을 정해서 가맹사업을 하려는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치킨 쪽은 경쟁이 심각하게 좀 많죠.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쯤에 30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정도였을 때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벽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 아파트 단지 외부 벽에 우리 동네에도 드디어 LG25C가 들어옵니다. LG25C, 예. 지금의 이제 GS25죠. 이런 문구를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 그 활성화되기는 이전이었으니까 24시간 하는 편의점이 드문 때였죠. 근데 지금은 거의 조금만 가면 다른 회사 편의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눠 먹게 하는 거죠. 물론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담배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리 방어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편의점이 5만 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젠 동네 슈퍼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죠. 베이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베이커리는 같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동네 빵집을 보호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대기업 빵집이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죠. 개인 빵집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럼 무턱대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말도 안 되는, 맞지도 않는 이유로 부정적인 말씀을 할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개인도 실력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개인 창업을 통해서도 실력과 맛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프랜차이즈업만 해온 사람이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지인들에게조차 단 한 번도 프랜차이즈가 꼭 좋다, 무조건 프랜차이즈가 더 잘 된다고 하질 않습니다. 저 또한 개인 창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께서 더 잘 되시고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더 노력하면서 좋은 환경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현 시점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 예비 창업자들께서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습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창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